자, 안녕하십니까. 자, 전 시간에 이어서 그 화폐의 시간가치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자,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찾을 돈이 얼마냐. 이렇게 할 때는, 자, 이 100원에다가 100원 곱하기 뭘 곱하면 되냐면, 자, 한 번 발생한 돈, 한 번 투입한 돈, 한 번 얘기하는 돈, 이거 전부 다 일시불 해줍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를요, 내가계수다 해줍니다. 일시불의 내가계수라는 공식을 딱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요, 미래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해줍니다. 자, 이번엔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3년 있다가 133.1원을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되냐. 그럼 이자를 쏙 빼내면 되죠. 이거 이때는 133.1원에다가 자,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요것분의 1한 거. 이거를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시불의 현가계수. 자, 그러면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 응용을 딱 해보자. 이렇게. 자,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가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는데, 매기 30원씩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답니다. 자, 그러면, 자, 4년이라고 쳐볼게요. 4년 있다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하나하나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예금 붙이면 되는데, 언제 이거 붙이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 30원을 지금부터 연금이다. 매기 반복해서 발생하는 돈을요, 연금이다. 그래서 30원에다가 연금의 내가계수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 좀 암기하시고, 요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의 내가계수라는 공식을 보기에서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하고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는데 800원을 받을 수 있는 적금에 가입했다. 그러면 매기 적금 불입액이 얼마냐? 매기 적금 불입액이 얼마냐? 그런 얘기죠. 이때. 자, 그럼 이때는 뭘 몰라요? 여기서는 자, 적금 찾을 돈을 모르는데 얘는요, 찾을 돈은 아는데 적금 불입액을 모르는 거죠. 어쨌거나 이자를 다 붙인 게 800원이죠. 이때는 800원에다가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것분의 1한 거, 이거를요, 감채기금계수다 해줍니다. 감채기금계수. 자,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정년퇴직자가 퇴직금을 이렇게, 자, 퇴직금을 이렇게 연금으로 받는다면 40원씩 받을 수가 있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지금 시점에 한꺼번에 받는다면 얼마인가? 그러면 이때는 40원에다가 곱하기 자,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공식을 곱하면 됩니다.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인데 어떤 정년퇴직자 퇴직금 한꺼번에 받는다면 900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이거를 연금으로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자 포함해서 연금을 받으려고 하면 이때 얼마를 받을 수 있냐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럼 매년 얼마씩 받을 수 있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900원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것분의 1한 거를요, 저당상수다 해줍니다. 저당상수.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은행에서 예를 900원 빌렸는데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을 계산할 때는 뭘 곱하라고요? 저당상수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 둘은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얘네들도 역수관계가 있다. 이것분의 1한 게 이거고, 이것분의 1한 게 이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분의 1한 게 이거고, 이것분의 이겁니다. 역수관계. 자, 읽어보겠습니다. 10번. 자,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이다. 맞네요. 연금의 현가계수는 자, 현가계수는 저당상수의 이거의 역수란 걸 이거분의 1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현재 1억 원인 주택이 매년 10%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10년 후에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얘기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일시불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가 10년 후에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 1억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계수 곱하면 됩니다. 내가를 미래가치라고 합니다. 자, 어떤 정년퇴직자가 매월 받은 연금으로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조심하세요. 연금을 매년 받는데 받자마자 적금에 불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금 불입했을 때 적금 찾을 돈이 얼마냐 그 얘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받은 연금으로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내가계수 혹은 미래가치계수 해줘야 됩니다. 틀렸네요. 자, 4번 볼게요. 5년 후에 1억이 될 걸로 예상되는 토지에 5억짜리가 될 걸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금의 가치는 얼마냐. 그러면 이때는 5억에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 곱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년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때는 뭘 곱한다고요? 저당상수 곱해주면 됩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학에서 이용하는 계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자,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그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가 아니라 감채기금계수의 역수입니다. 1번 틀렸고 기억번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이다. 이건 맞네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내가계수는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역수이다. 맞습니다. 자, 디귿번 저당상수는 미래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한 매년 적립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이거는 미래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해서 매기 불입할 금액이 있죠. 800원을 쓰려면 매기 불입할 돈이 얼마냐. 이거는요. 감채기금계수 사용합니다. 저당상수가 아니라 감채기금계수. 자, 리을번 보겠습니다. 감채기금계수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시에 융자 금액에 대하여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할 때 계산한다. 이거는 감채기금계수가 아니라 저당상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당상수. 자, 그 다음에 미음번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는 미상환된 대출 잔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맞습니다. 자, 돈을 이만큼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는데 매기 원리금 균등산액이 매기 얼마씩 갚을 거 아닙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근데 요때까지 갚았다. 그럼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잔금을 계산할 때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자를 쏙 빼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로 곱하면 됩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택 마련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는 뭘 곱하다고요? 저당상수 사용합니다. 현재 5억짜리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를 사용하여 10년 후에 주택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5억짜리가 10년 후에는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그러니까 연금 형태로 받자마자 적립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 10년 후에 일정 기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은요 연금의 내가계수 곱하면 됩니다. 미래가치계수. 맞습니다. 자, 10년 후에 1억이 될 걸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금 시점의 가치는 얼마냐는 얘기죠. 그러면 1억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계수 곱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여기 있네요. 자, 그 저당상수의 역수가 아니라 감채기금계수의 역수입니다. 감채기금계수의 역수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자, A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원룸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게 총 얼마짜리라고요? 8억짜리인데 우리 투자론에서는 내돈 투자액을 뭐라고요? 지분 투자액.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투자액 해줍니다. 내 돈 5억밖에 안 된다. 그럼 은행에 3억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죽을 때까지 원룸 사업 하겠다가 아니라 자, 이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간 돈, 들어온 돈을 추정하는 거 있죠. 이걸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나간 돈 5억이죠. 예, 그리고 자, 매년 임대사업을 통해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나서 내 손에 들어온 돈이 한 7천만 원씩 된다고 쳐볼게요. 7천만 원씩 들어온다. 자, 이렇게 들어온다. 그리고 5년 후에 이걸 처분하게 되면 이것저것 다 빼고서 한 7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이름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요건 내 손에서 나간 돈이고 요거는 앞으로 들어올 돈이죠. 이건 단순히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 앞으로 들어올 돈을 요구수를 할인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이건 잠시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요건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냐. 자, 이거를요 요 7천만 원을 영업의 현금 수지 이렇게 하고 얘는요 지분 복귀액 해줍니다. 지분 복귀액. 그래서 영업의 현금 수지는 자 가유순 전후다. 가유순 전후 딱 적어놓은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좀 알아서 하시고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속도한 걸요 유효 조소득 여기서요. 자, 거기서 영업 경비를 빼낸 걸요 이걸 순영업소득 해줍니다.
여기서 은행에다 지불해야 될 부채 서비스액, 매기 지불해야 될 원금 이자를 부채 서비스액이다. 여기서 계산한 게 세전 현금 수지. 여기서요. 그 영업소득세, 영업활동 관련된 소득세 이거 뺀 거를요. 세후 현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건 어떻게 나온 숫자냐. 이거는요. 매순 전후다. 자, 매순 전후. 그래서 자, 파는 가격을 팔 수 있는 가격을 매도 가격. 여기서요. 이건 여기서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경비 빼야 됩니다. 이거 뭐라고요? 순 매도액. 여기서요. 자, 아직 못 갚은 돈 있죠? 처분할 때까지 이걸요. 미상환한 저당 잔금이다. 이렇게 합니다. 요거 뺀 금액을요. 세전 지분복귀액. 여기서요. 자, 양도세 같은 거를 자본이득세다 해줍니다. 자본이득세. 이걸 뺀 걸요. 세후 지분복귀액 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3번. 자, 상업용 빌딩의 순영업소득은 순영업소득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니까 요 밑에 있는 건 불필요한 겁니다. 자,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딱 보는 순간에 자, 이자 비용은 여기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산정할 때까지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네요. 자, 그래서 1번을 답하시면 되고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A 부동산의 1년간의 소득 및 비용 명세서를 이용하여 순영업소득을 계산해라. 그러면 일단은 자, 유효 조소득, 유효 총소득 똑같은 겁니다. 1억이 주어져 있네요. 1억. 자, 여기서 영업 경비만 빼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속간할 걸 속간해 볼게요. 일단 유지관리비는 경비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화재 보험료도 포함시켜야 되고 소득세는 여기서 빼내죠. 소득세는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재산세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자, 주의할 건 영업경비에는 재산세라는 거 이거 포함시킵니다. 그렇지만 자, 이거 소득세는 여기서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리고 부채 서비스는 여기서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득세와 부채 서비스액만 속가내고 나머지가 다 경비가 되는 겁니다. 계산하면 4,800만 원 될 겁니다. 4,800만 원. 그러면 순영업소득은요. 5,200만 원 되겠네요. 이렇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간혹 가다가 이제 영업소득세까지 계산해라. 이런 문제가 간혹 가 나오기도 하는데 야, 요건 상당히 세법의 그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 요거를 뭐 간단히 얘기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도 영업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영업소득세는 간단히 한다면 자, 자, 이거 뭐랄까요? 순대 먹고니까 더해줘야 됩니다. 감이 4배 이렇게.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에서 대체 충당금 더해주고 감가상각비라든가 이자 비용 뺀 게 바로 과세소득입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이에요. 여기다 세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볼게요. 15번에 다음 중 임대주택 사업의 세후 현금 수지는 얼마인가? 일단은 순운영소득 혹은 순영업소득 주어져 있네요. 1억 4천만 원 주어져 있네요. 1억 4천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재산세는 여기서 빼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자료입니다. 쓸데없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연간 융자 월급이 바로 부채 서비스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9천만 원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는 계산했죠. 세전 현금 수지는 5천만 원 되겠네요. 5천만 원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업소득세만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순영업소득은 1억 4천만 원. 1억 4천만 원에서 자, 거기 보면 자, 이 융자 이자가 7천만 원 나간답니다. 7천만 원 이렇게. 자, 연간 융자 월급에는 원금 뜨고 이자가 있죠. 이자 따로 보니까 이자 따로 7천만 원 있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 있답니다. 다른 자료는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8천만 원 빼니까 자, 얼마라고요? 6천만 원이 과세소득입니다. 자, 여기다가 세율이 30%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368에서 1,800만 원. 이게 바로 자, 영업소득세입니다. 1,800만 원을 빼니까 이거는요. 3억 2천만 원. 3억 2천만 원.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은 3억 2천만 원. 그래서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문제니까 자, 힘드시면 이거는 이제 때로는 이제 제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 쉬운 문제를 자꾸 풀으셔야 되지 어려운 문제 자꾸 손대고 있으면 더 힘만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냐면 여기까지 이 할인하는 방법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나오는 숫자인가도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뭘 좀 알아볼 거냐면 자,
자, 투자 분석 기법인데 이 중에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자, 얘는 5년 만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얘를 요구수를 할인해 갖고 비교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5년 만에 처분하니까 좀 복잡스러우니까 논리 자체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 노량진에 있는데 B라는 고시원, C라는 고시원, D라는 고시원이 팔려고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할 겁니다. 장사 안 되는 것들은요, 낮춰서 팔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한 10% 정도밖에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A라는 부동산은 급매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저평가돼 나왔다는 얘기죠. 이걸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매년 한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답니다. 그럼 이때 수익률은 몇 퍼센트라고요? 20%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다 투자하면요, 20%라 벌 수 있죠. 20%. 그래서 자,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되는 수익률을요,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그래서 이거를요, 요구 수익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 자체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이다 해서 내부 수익률. 이건요, 시장 전체의 어떤 체계적 위험 수준이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이거를 외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이렇게 요거는요, 순현가법, MPV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수익성 지수법, PI법 해주고, 이건요, 내부 수익률법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여기다 투자했을 때 1년 만에 처분한다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1억 투자하니까 1년 후에 2천만 원 추가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수익률은 몇 퍼센트라고요? 20% 벌 수 있네요. 이걸 내부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부 수익률이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겠다. 자, 이번에는 투자의 방향을 확 틀어서, 분석의 방향을 확 틀어서 이런 식으로 분석해보자. 1억 투자하니까 1년 후에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올 것 같다. 근데 자,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이고 이건 앞으로 들어올 돈인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건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자,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다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10%를 할인해보겠다는 얘기죠. 할인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1억 909만 원이 나옵니다. 1억 909만 원. 이거 의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10% 뺀 게 이거죠. 거꾸로 한 다음에 여기다 10% 붙인 게 이 금액이다. 그러면 자, 다른 데서 투자하면 10%밖에 못 벌죠. 그럼 다른 데다 투자해서 1억 2천만 원 생기려면 현재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은 투자해야 1억 2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 부동산은요, 1억만 투자해도 이거 생기는 거죠. 벌써 얼마가 의미라고요? 909만 원 이무이다. 이 909만 원을 수년가라고 하는 겁니다.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쓸데없이 나온 건데 1억 분의 1억 909만 원 이렇게 준 겁니다. 자, 요거 분의 요거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0909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게 바로 수익성 지수입니다.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6번. 부동산 투자 분석과 판단 지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일반적으로 회수기간법보다는 회수기간법은 돈을 이만큼 투자했을 때 자, 이 돈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냐, 걸리는 기간을 계산해서 짧은 놈을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이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를 할인 회수기간법 혹은 현가 회수기간법이라 하는데 얘네들은 앞으로 들어올 돈을 전부 다 할인해서 할인할 수 있죠. 할인하면 금액이 작아질 겁니다. 요걸 가지고서 기간을 정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또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회수기간법보다는 할인 회수기간법으로 회수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더 길다. 맞습니다. 2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은 순원가를 0으로 혹은 수익성 지수를요 1로 만든 할인이다. 그래서 이걸 내부 수익률이라는데 얘는 원래 어떻게 계산하냐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했더니 1억으로 만든 할인율입니다. 그러면 얘를 할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할인했던 1억으로 만들죠. 그럼 이거분의 여기서 이것 뺀 게 수년가 아닙니까? 이것분의 이게 수익성 지수죠. 그러니까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아니면요
내부 수익률을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 할인율을 해줘도 상관없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동일한 수년가에서 수익성 지수가 높게 나오려면 동일한 수년가에서 이쪽으로 잠깐 와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A라는 투자안이 있고 B라는 투자안이 있는데, 자, 이거 계속 나오네요. 자, 100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했더니 110원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게 수년가죠? 수년가 10이네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1000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했더니 그 얼마 나왔다고요? 자, 요거 200원 나왔다고 쳐볼게요. 200원이다. 그러면 수년가는 100원이죠? 그러면 이것도 할인했더니 1200원이 나왔다. 그러면 1100원이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1100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게 얼마라고요? 100원이죠? 이거 둘 다 수년가는 똑같네요. 근데 수익성 지수는요. 자, 이것분의 이거죠. 그럼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것분의 이거니까 1.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동일한 수년가에서 둘 다 수년가는 똑같죠. 동일한 수년가에서 수익성 지수가 높게 나오려면 투자액이 적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어림셈법, 회수기간법, 회계적 잉여율법 이런 것들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맞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만 하세요. 자, 이렇게 요 세 놈하고 요 세 놈, 요 할인 현금 수준소법, 요 세 놈하고 할인 회수기간법 있죠. 조금 전에 했던 거, 요 두 놈만, 요 세 개하고 할인 회수기간법 있죠. 그것만이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거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볼게요. 순현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내부 수익률법은요,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틀린 겁니다. 자, 순현가법, 얘는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A 부동산의 수년가는 300이고 B는요 400이다. 그럼 합치면요 700이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재산 가치의 증가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비율이죠. 비율을 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그 A가 30%이고 B가요 자 40%라면 합치니까 70%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치 합산 원리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순현가법만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17번 볼게요. 부동산의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따가 하겠지만 수익률과 승수는 반대입니다. 이따가 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으면 승수는 낮아지는 겁니다. 어림셈법을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자, 그리고 승수법 중에 그 뭐냐면 순소득 승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회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으니까 승수도 작아지죠. 그러니까 회수 기간도 작아지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겁니다. 좀 이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어림셈법은 여러 해의 기대 수익을 현가화하는 방법이며 여기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 이거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자, 한 해의 그 투자액과 그리고 매년 소득이 똑같다고 가정해서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가화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현가화하는 방법은 아니다. 자, 3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법은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 판단 시에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자, 내부 수익률 계산하다 보면 2개 이상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그리고 또한 내부 수익률과 뭘 비교한다고요?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이 클 때 있죠?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순현가법은 미래수익의 현가합에서 자, 미래수익의 현가합에서 그 다음에 투자금액의 현가합 투자금액은 제로 시점에 나온 거니까 투자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공제해서 투자 결정하겠다. 맞습니다. 할인 현금 수준 법법에서는 순현재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등이 있으며 현금의 흐름을 결국은 제로 시점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할인율 계산해 갖고 제로 시점에 옮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 맞는 겁니다. 자, 18번 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 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다. 맞습니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는 것은 자, 내부 수익률이 작다는 얘기는 투자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수년가가 0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수년가요 0보다 작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볼게요. 동일한 수년가에서는 초기 투자 금액이 작은 사업일수록 높은 수익성을 나타낸다. 좀 전에 했었죠. 그러니까 자, 3번 맞는 겁니다. 4번 볼게요. 수년가는 장래에 발생할 현금 유입액의 현가총액에서
유출액의 현가총액을 차감한 값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뺀 게 0보다 크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현가는 0보다 큰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투자 타당성 판단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순현가법을 이용하여 투자 타당성 분석에서 선택되는 할인율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요구 승인을 하는데 요거는 원래 자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시장 전체에서의 체계적 위험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좀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자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 약간의 위험에도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크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 주체에 따라서도 차이는 납니다. 다만 평균 잡았을 때 한 10% 정도 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맞는 겁니다. 1번에 2번 볼게요. 순현가법은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다. 틀렸네요. 사전에 이게 결정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3번 볼게요. 동일한 순현가에서는 초기 투자액이 적을수록 높은 수익성 지수를 나타낸다. 아까 했었죠. 예, 그래서 투자액이 작을수록 높은 수익성 지수를 나타낸다. 맞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로 1이 되는 할인율이다. 자,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는요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맞습니다. 회수기간법은 별다른 말이 없이 회수기간법 하면 화폐의 시황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맞는 겁니다. 자, 20번 볼게요. 네, 요거 거의 가끔 나오는 건데 요 틀을 좀 잘 갖춰야 됩니다. 항상 자 요거 앞으로 들어올 돈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투자 가치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게 뭐라고요? 순현가. 자, 이것분에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라는 겁니다. 한번 거의 계산 문제는 1기간 모형을 물어봅니다. 예, 다기간 모형 복잡해서 거의 안 물어봐요. 자, 볼게요.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모두 투자 사업 기간이 1년이랍니다. 금년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답니다. 할인율은 5%랍니다. 5%다. 자, 그럴 때, 자, A만 하나만 풀어볼게요. A 하나만 풀어보자. 그러면 금년에 현금 지출이 300이네요. 부호는 무시할게요. 10,000원은 내년에 그 연금이 630이죠. 이거 5% 할인하면 됩니다. 이거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산을 곱하면 됩니다. 일시불에. 그러니까 자, 630 이제 곱하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산은 1 플러스 5%면 0.05죠. 0.05에 1제곱분의 1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630을 1.05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걸 1.05로 나누면 돼요. 만약에 10%다 그러면 1.5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6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게 순현가입니다. 그래서 자, 순현가는 자, A 부동산은 순현가는 여기서 요거 빼니까 30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요. 수익성 지수는 이것분의 이거죠. 2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숙달되면 또 순식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한 결과만 써놓을게요. 얘는 200, 얘는요 300, 얘는요 150 이렇게. 그 다음에 자 3, 4, 그 다음에 2.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얼마 투입했냐면 300원을 투입했고 저보다 100원씩을 투입한 겁니다. 이렇게. 자, 계산해 볼게요. 1번 볼게요. A와 C의 순현가는 같다. A와 C는 같네요. 그 다음에 NPV가 가장 작은 사업은 D다. 맞습니다. 자, C의 PI는 4다. 맞습니다. PI가 큰 순서는 자, C, B, D, A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틀렸네요. C, B, A, D가 아니라 D, A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순현가 자체가 결국은 나중에 자, 100원, 300을 투자했지만 나중에 팔 때는 600원을 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순현가 자체가 그 사람의 부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재산가치 증가분. 그러면 만약에 총 투자비가 300만 원일 경우에 A만 투자하게 되면 A 하나만 투자하게 되면 그 사람의 부의 증가는 30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 B, C를 함께 수행한다. 100원짜리니까 함께 투자하면 얼마라고요? 650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C, B, C, D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 자, 어림셈법은 자, 어림셈법과
자, 비율 분석법은 일단은 두 가지의 아주 비합리적인 가정을 합니다. 아주 비합리적인 가정하는데, 일단 얘네들은 자, 처분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않는다고 가정하고, 두 번째는요, 매기 소득이 똑같이 나온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똑같다고 가정해서 투자액하고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이라는데, 어쨌거나 이렇게요. 여기는 이 소득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가유순 전후다. 가유순 전후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경비 빼고, 그 다음에 빚 빼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근데 이때 잘 보시면 이제 투자액하고 소득을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자, 순영업소득까지는, 자, 여기서부터 은행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가져갈 소득과 은행이 가져갈 소득이 섞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총 투자액.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은행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내 돈 투자액하고만 비교해야 됩니다. 지분 투자액하고만 비교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 틀을 좀 갖췄으면, 자, 먼저 어림셈법 알아보겠습니다. 어림셈법은 이렇게 어림 잡아서 계산하는 거죠. 어림셈법이다. 그래서 얘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얘는요, 승수법이라는 게 있고, 얘는요,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승수법은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예, 뭔지 모르겠지만 소득을 집어넣습니다. 위에는요, 투자액을 집어넣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거꾸로 해준 겁니다. 밑으로 뭐가 들어가요? 투자액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얘는 소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수익률이 높으면 승수는 낮은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자, 먼저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보면, 자, 먼저 두 놈을 조소득이라는 겁니다. 두 놈을 뭐라고요? 조소득이다 할 수 있겠네요. 자, 볼게요. 쟤는 이제 조소득이고, 얘는요, 순소득, 그 다음에 세전, 세후, 이렇게. 자, 그래서 조소득 승수는 밑으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조소득. 얘는요, 순소득은요, 예, 밑으로 뭐가 들어가고요? 순영업소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세전, 현금수지는 밑으로 소득이 들어간다고 했죠? 세전, 현금수지. 얘는 뭐라고요? 세후, 현금수지 승수는요, 밑으로 뭐가 들어가고요? 세후, 현금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얘네들은 뭐라고요? 예, 은행이 가져갈 소득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 투자액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총 투자액. 그리고 얘네들은 내가 가져갈 돈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지분 투자액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좀 뒤집어 놓은 건데, 이건 좀 이따 뒤집고, 여기서부터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위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순영업소득. 얘는 뭐라 할까요? 세전 현금수지. 얘도 뭐라냐? 세후 현금수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요, 총 투자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요, 지분 투자액을 집어넣어야 되네요. 아이고, 지분 투자액. 얘도 얼마라고요? 지분 투자액. 자,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요걸 뭐라 하냐면, 총 자본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 총 자본 환원율.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종합 수익률.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세전 수익률. 얘는 뭐라 할까요? 세후 수익률, 세전 수익률, 세전 현금 흐름 승수.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걸 지분 배당률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요거는요, 자본 회수기간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 뒤집어 놓으면 결국 총 투자액분의 조소득이 차지한 비율 아닙니까? 총 투자액. 근데 요거를 조소득이라는 것은 비용도 하나도 안 뺀 다음에 이거를 수익률이 높다 낮다 하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이거는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해서, 자, 이 비율 분석법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총자산 회전율. 그리고 이제 비율 분석법은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비율 분석법은 이제 세 가지. 자, 먼저 대부 비율이다. LTV 해줍니다. 그 다음에요, 부채 감당률이다. 얘는요, 채무 불이행률 해줍니다. 자, 대부 비율은요, 부동산 가치분의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다 똑같은데, 부채 비율은 다른 겁니다. 부채 비율은 어떻게 나오는 거라고요? 지분 투자액분의 저당 투자액.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요,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얘는요, 유효조소득분의 영업 경비하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한 비율 이렇게 갑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1번. 자, 다음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에 어림셈법 및 자, 재무 비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부채 서비스액이 클수록 부채 서비스 크면 이게 커진다는 얘기죠. 부채 감당률은 얘가 커지니까 부채 감당률이 작아지겠네요. 근데 얘는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가 크면 채무 불이행률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부채 감당률은 작아지지만 채무 불이행률은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1번 틀렸고 2번 보시면 지분 비율이 80%이면 지분 비율은 뭐예요? 자, 부동산이 있다면 예를 들어 1,000원짜리라면 자, 그 내돈 투자액을 저당 투자 죄송합니다. 내돈 투자액 지분 투자액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저당이라 한다면 자, 지분 비율이 80%라는 얘기는 어디 갔어요? 80%라는 얘기는 1,000원짜리 중에 내 돈 얼마 투자했다는 얘기 200원 투자했다는 얘기고 은행에서 빌린 거는요 8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지분 비율이 얼마라고요? 아, 잘못했네요. 지분이 80%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분 8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는 얘기예요? 200원 빌렸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분 비율인데 그러면 자, 여기서 부채 비율은 이것분의 이거라고 했죠? 지분 투자액분의 저당 투자액. 그러니까 800분의 200이니까 25%가 되겠네요. 자, 400%가 아니라 25%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조소득 승수가 커질수록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얘와 얘는 반대로 움직인다 하겠죠? 조소득 승수가 커질수록 총자산 회전율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순소득 승수가 증가할수록 종합자본 환율은 작아지는 겁니다. 자, 뒤집어 놓은 거기 때문에 부채 감당률이 커질수록 자, 부채 감당률이 이거죠. 커진다는 얘기는 순영업소득은 커지고 부채 서비스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를 뺀 거를 세전현금수지라고 하는데 세전현금수지가 계속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지분 배당률입니다. 지분 배당률은 얘가 자꾸 커지니까 자, 세전 수익률 혹은 지분 배당률도 커지는 겁니다. 이거 약간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거.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조소득 승수란 이걸 얘기합니다. 자, 순영업소득에 대한이 아니라 조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배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요걸 지분 배당률 해줍니다. 이거는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후 현금 수지가 아니라 세전 현금 수지의 비율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3번 볼게요. 부채 감당률은 이걸 얘기합니다. 자,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냐 이걸 나타내는 비율로서 대출자는 부채 감당률이 1 이하일 게 아니라 1 이상일 걸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 어디 갔어요? 여기. 자, 요게 300이고 요게 100이다. 그러면 3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돈 벌어서 빚 갚고 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50이고 얘는 100이다. 그러면 0.5라는 얘기죠. 1보다 작네요. 그러면 돈 벌어서 빚도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 이상일 거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조소득 승수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 틀렸습니다. 이런 건 전부 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환원율은 이걸 얘기합니다. 종합환원율은 순영업소득의 총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을 말하며 종합환원율의 역수는 이거의 역수는 이겁니다. 순소득 승수다. 이거 맞네요. 23번 보겠습니다. 재무비율과 승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종합자본 환원율 요걸 얘기합니다. 요거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다. 이거 맞네요. 2번 보시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해요,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3번 볼게요. 총자산 회전율은 자, 요걸 얘기합니다. 요거 총자산 회전율은 자, 이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이 아니라 조소득의 비율입니다. 조소득.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대부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레버리지 효과는 커지는 겁니다. 정이든 부든 어쨌거나 레버리지 효과는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채무 불이행률은 이걸 얘기합니다. 채무 불이행률은 자,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라든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24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승률법 중에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이 순현가법은 그 액면가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요, 내부승률법 비율을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그 의사일정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순현재가치법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승률법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복수의 내부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투자 수익률에 대한 가정 자체가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에 따르면 자, 부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 상충되는 경우는 뭘로 하라고요? 순현재가치법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단순 회수기간법은 자,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있죠? 맞는 겁니다. 자,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하는 순영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맞습니다. 4번에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 성향이라든가 투자 목적에 따라 타당성 분석 지표의 기법에서 도출한 값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요구하는 수익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위험을 대한 태도도 달릴 수 있고, 그리고 최종 결정은 CEO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판단. 5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를 볼까요? 여기. 자, 그 다음에 1년간의 현금 흐름 관련표에서 계산한 비율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무조건 제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는 다 제끼셔야 돼요. 자, 먼저 부동산 가치는 일단 단위는 1,000원인데 단위 무시할게요. 자, 100만 원이라 쳐보자. 100만 원. 자, 그리고 여기 내돈 투자액을 뭐라고요? 지분 투자액.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투자액 해줍니다. 근데 내 돈은 대출비율이 50%라고 했죠? 그럼 이 중에서 가치 중에 대출비율 50%니까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는 얘기예요? 50만 원 빌렸다는 얘기고, 내 돈 얼마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50만 원 투자했다. 자, 하나. 그리고 자, 계산해 볼게요. 뭘 계산하냐면, 자, 가유순 전후 계산해야 되겠네요. 가유순 전후다. 자, 여기서는 영업 경비 비율. 자, 요쪽은 안 나왔으니까 요건 지워도 되겠네요. 요쪽 문제 안 물어보니까. 자, 가유순 전후다. 가유순 전후 한 다음에 자,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잠재 총소득이 가능 조소득입니다. 자, 10만 원이네요. 1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유효 조소득은 9만 5천 원이네요. 9만 5천. 자, 그 다음에 자, 순영업소득은 5만 7천 원이랍니다. 5만 7천 원.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자, 세전 현금으로는 1만 7천 원이랍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자, 여기서 요거 뺀 게 9,500원이라는 얘기는 얘가 5천 원이라는 얘기네요. 자, 이게 여기서 그거 보면 공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거기 가로 안에 있을 겁니다. 차이가 공실이다. 여기서 요거 뺀 게 5만 7천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3만 8천 원이랍니다. 이게 영업 경비입니다. 영업 경비.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뺀 게 1만 7천 원이라는 얘기는 자, 4만 원이라는 얘기죠. 4만 원이 부채 서비스액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1번은 뭘 계산하냐면 저당 상수를 계산해 보려 합니다. 저당 상수는 대출액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저당 상수를 곱하게 되면 자, 매기 지불해야 될 부채 서비스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집어넣어 볼게요. 자,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라고 했어요? 4만 원이라 되겠네요. 4만 원. 그리고 대출액은 아까 얼마 빌렸어요? 50만 원 빌렸죠? 그러면 요걸 X라고 치면 자, 여기다 요 곱한 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50만 원을 4만 원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4만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자, 아니죠?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나눠야 되겠네요. 4만 원을 50만 원 나눠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8점 얼마가 되냐면, 요 계산하면은, 자, 8%가 될 겁니다. 8.5% 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게 얼마라고요? 저당 상수는 8%가 될 겁니다. 8%. 계산을
8%. 자, 여기다 곱한 게 이거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 지분 환원율, 지분 배당률을 얘기합니다.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해주면 되겠네요. 지분 투자액 얼마라고요? 50만 원 투자했죠? 그리고 세전 현금 수지는 17,000원이 되겠네요. 17,000원. 계산하니까 얘는 얼마냐면 3.4%가 나옵니다. 자, 요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공실률은. 자, 이게 공실이죠? 이것분의 이거니까 이게 공실률입니다. 자, 이것분의 이거. 그러니까 5%가 되겠네요. 공실률은 5%. 그 다음에 이거 틀렸고. 4번 볼게요. 영업경비 비율은. 자, 영업경비율은 이것분의 이거 해준 겁니다. 유효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95,000분의 38,000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40%가 될 겁니다. 40%. 그래서 요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종합환원율. 종합환원율은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죠. 총투자액이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그리고 순영업소득 57,000원이죠. 57,000원. 자, 그러면 5.7%가 나올 겁니다. 5.7%. 요것만 맞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여기는 이런 거는 뭐 연습하라고 나온 문제니까 연습하시고 실전에서는 이런 문제 손대고 있다가 다른 거 못 풉니다. 그래서 간단히 나온 문제 외에는 그냥 제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저 연습이 많이 돼 갖고 시간이 남아 돌 경우는 그때는 풀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하고 잠깐 끊었다가 금융론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